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없던 것이 나온 게 아니죠. 기존 수사팀이 4년 전에 같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는데도 이 통화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가 조작 수사는 전주의 계좌를 조사하고 증권사 직원과 오갔던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검찰이 이조차 하지도 않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검찰이 수사권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은 온갖 구실을 붙여서 기소하면서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 술을 처마신 검사는 n분의 1로 나눠서 빼주고 누가 봐도 명백한 김학의 차관은 무죄로 만들어서 날았던 1억 원까지 챙겨주는 검찰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해체만이 답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란 수사도 안 드러난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온 국민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맛깔나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비복숭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네, 신비복숭아. 여러분 신비복숭아 1년에 딱 2주밖에 재배되지 않는 정말 로얄갑니다. 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신비복숭아인가 봐요. 농사지은 복숭아만을 고집하는 복숭아 농장입니다. 햇살 좋은 밭에서 정성껏 키운 복숭아를 직접 수확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포장해서 신선함 그대로 우리 고객님께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만약에 오후 3시 이전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수확해서 당일 배송까지 약속드립니다. 정말 신선하고 2주밖에 재배 안 되는 이 신비복숭아 얼마나 달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비복숭아한테 빠져보시겠습니까? 지금 주문하세요. 신비복숭아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신비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비복숭아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이치약 명주 파란 리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프로그램 안정을 위해서 지금 어제부터 방송 전에 리허설을 하고 그 리허설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제 그러면은 패널들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다 보이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맨 마지막에 오셨죠?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이 원래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일찍 오셨어요. 이은주님. 이미 앱니당 안진걸 소장님 지각쟁이시라는 거. 그래도 앱니당. 안진걸 소장님이시라면 다 용서됩니다. 그러셨고요. 하이테크님 대영화 배우는 조금 지각해도 됩니다. 근데 직업이 뭐예요? 기자예요? 영화 배우예요? 저는 직업이 그냥 민생 캠페이너인데요. 민생 문제 해결하자 캠페이너. 아니 근데 지난 수년간 열심히 다녔지만 시작한 다음에 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 전 닥쳐서 도착하는 제 일부 버릇은 매우 못된 것이었습니다. 새 시대, 새 정부, 새로운 마음으로 사실은 모든 약속 장소나 특히 공적인 일정은 5분 내지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도리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의 진솔한 해명이었습니다. 일찍 오기로 유명한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은 1시간 전에 오십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여기 스태프분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메이크업 해주시는 쌤하고도 친해지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기업 회장이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5분 늦게 왔어요. 자네는 얼마의 시간을 빼먹었다고 생각하나? 우리 직원이 5천 명인데 내가 기업 회장으로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데 4시간 5분을 뺏었으니 당신은 지금 얼마를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건가.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5분 일찍 왔어요. 자네는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군. 그래서 너무 일찍 가거나 너무 늦는 거 뭐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거기에 합당하게 가장 잘 시간 맞춰서 오시는 윤경호 소장님 소개하려고. 제가 가운데 끼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시간 이야기 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나 또는 경기도지사실에 보면 시계를 이렇게 자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모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시계를 자주 보냐? 필요상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안진걸 TV 쇼츠에서 한 100만 명이 본 쇼츠로 남아 있는데 내가 1분만 늦게 가도 그 회의에 와 있는 1명, 200명에게는 1분씩을 내가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서둘러서 5분 전에 도착해버리면 대부분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저분은 5분 내지 10분 전에 일찍 오니까 그 전에 와 있어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10분이나 5분을 손해를 보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리더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해야 돼요.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거의 그 땡땡시에 00시에 그래야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는 수고나 시간에 그 낭비가 없고 늦으면 늦는 대로 그 사람들의 그 뒤에 일정이 모두 지연이 되잖아요. 그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안진걸 TV 쇼츠도 남아있는데 한 100만 명 오셨는데 앞으로도 5년 동안 그렇게 아주 칼같이 제대로 우리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또 그런 부분들 잘 또 챙겨야지요. 그게 정말 리더죠. 이재명 대통령 1박 3일 정말 아주 살인적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오자마자 또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는 한데 대선 끝나고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우리가 좀 휴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산적된 일이 많고 지금 내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간의 완벽한 공백 그리고 사실상 3년간의 공백이죠. 3년간의 국정 공백인데 그 공백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진짜 훼손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려면은 1분 1초가 아깝다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가장 잘하는 행정력을 지금 마음껏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오늘 검찰부터 한번 좀 들여다보지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이번에 3대 특검은 그 밝혀져야 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 단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검찰입니다. 도대체 검찰이라고 하는 사법기관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도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는 역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는지. 지금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 이제 곧 제대로 수사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서울 고검에서 이건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재수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이제 또 특검이 발족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기 전에 뭔가 좀 성과를 거두고 싶겠죠. 과연 얼마나 제대로 할지 그것도 지켜볼 일인데 그 와중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할 때 직원들과 오고 갔던 통화 내역 이걸 상당히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 고검형사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담당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그런데 여기 녹음 파일에 보면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뭐 이런 말도 들어있고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김건희가 이런 말도 한 게 나와요. 전문가들은 좀 알지 모르겠는데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뭔지 이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네. 신유진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일반 IP를 쓰면은 추적이 용이한데 그 와이브로 에그라는 거는 사실 그냥 휴대용 인터넷 연결 공유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가 조작범들은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휴대용 통신사, 그러니까 휴대전화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IP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IP 추적이 어렵다. 이것은 주가 조작범들에게 그 당시에는 유용한 어떤 수단이었는데 그거를 김건희 육성으로 아니 휴대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에그라는 것은 그 와이브로 에그라는 것은 그 기계 쫙 그 달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달걀처럼 생겨서 에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2010년 전후에서는 이제 그 에그. 인터넷 하고 싶은데 와이파이 이런 게 없을 때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네, 진짜 계란처럼. 계란처럼.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에그라고 했죠. 그렇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IP가 접속할 때마다 바뀌니까 주가 조작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아예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것까지 김건희는 다 알고서 그런 에그가 있다던데 라고 오히려 직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는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전문가들인데 자 주가 조작범이다.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기본 AB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윤경호 소장님 이런 것들을 이제야 확보했다. 그 전에는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거를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해서 권성동 얘기로 탈탈탈탈탈 털었다고 했다는 그 시점, 그러니까 4년 전. 그러나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버젓이 버티고 있으면서 모든 사안을 다 지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를 다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창수 최상원 팀이 조상원 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그때는 이 미래에셋 계좌,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을 내린 게 아니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걸로 주문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녹취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변명을 했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덮어주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을 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한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물론 당연히 윤석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현장에서의 지휘 그리고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걸 묵사발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내서 검찰이 도대체 어떤 작태를 벌였는가를 이걸 매개고리로 낱낱이 밝혀내야죠. 이래놓고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당시에 작년 10월인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지? 응?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뭐 형식적으로는 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형식적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안 했는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이 날카롭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완전 봐주기라고 하는 증거가요. 미래에셋 압수수색 통해서 이제 이번에 새 재수사팀이 확보했다잖아요. 네. 그전 수사팀은 녹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데 사실 뉴스타파가 대선 전후부터 여러 김건희의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증권회사 직원들과 막 통화한 것을. 그럼 당연히 제가 검찰 수사관이면 초보 수사관이어도 미래에셋 직원한테
그쪽도 녹취 있지? 다른 증권회사도 다 녹취 있던데 자동으로 녹취도 한다며. 증권회사는 자동으로 녹취도 한다 네. 하더라고요. 그거 내라 그러면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덮은 게 확실하다 봅니다. 예, 유재훈 님도요. 진작에 나왔는데 4년간 검찰에서 숨겨왔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주가 조작,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 관여했다, 개입했다, 실제로 주도했다. 이걸 모르는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이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뭐 조사한다고 가가지고 휴대폰 압수당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놓고 무죄로 무혐의로 그때 당시에 그 발표했던 자가 조상원이라는 자입니다. 4차장. 무혐의 발표했던 그 당시 화면 한번 보시죠.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니?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저자가 그만뒀죠? 예. 그렇죠. 이창수랑 함께 사표 내버리고 지금 도망가 버린 그리고 이주호 대행이었죠. 대선 전날 사표 수리를 또 했죠. 아마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검사들이 뭘 가지고 가장 끝발을 많이 부린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수사를 하는 척만 하고 기소하지 않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검사의 역설적으로 가장 큰 끝발이고 권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을 때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생겼다라고 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동안에 검찰만이 독점을 해왔던 기소 권한을 조금이나마 공수처에게 주어서 그걸 깼던 거. 저는 그거에서 큰 의미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든 아니면 뭐 기소청이든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될 거. 이런 자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너네들이 무슨 검사냐? 국민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재미있는 거 하나 봤어요. 조상원이라고 하는 자 도대체 어떤 자인가 프로필을 좀 확인하려고 나무위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들어갔더니 화면에 이렇게 떴어요. 조상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실체 확인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믿고 수사 진행함. 진짜 나쁜 인간임. 나무위키에 조상훈이라는 사람을 진짜 나쁜 인간임 이렇게 써놓길래 제가 저걸 보고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최근 수정 시간이 6월 18일 20시 저녁 8시 4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아, 이거 일부러 봐준 거였잖아. 너가 발표했지. 진짜 나쁜 인간임. 네. 진짜 저렇게 나쁜 인간이 출세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의 검찰 조직이 옳시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조상원 또 여기에 최재훈이라고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있어요. 3명 탄핵 심판했죠. 네. 그때 정계선 재판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지라고 확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 사실로는 없습니다. 김건희 피의자의 증권 계좌가 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는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회신을 해올 때 이상거래가 있다고 할 때 누구의 무슨 계좌, 어떤 내역, 누구의 무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거래 연고는 김건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사무실 등의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좀 사실 상세히 설명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게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 야, 검찰 뭘 걱정을 하냐. 내가 다 잡고 있는데.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따라가는 것이 검사들이 할 짓입니까? 이번 내란 때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 부당하다고 지키지 않은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검사라는 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요, 지금 이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다 드러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한다든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 가지 녹취가 있습니다. 뭐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또 DS증권 등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관련된 통화 녹취가 왜 안 나오지라고 저희도 생각해 왔는데 검찰이 과연 이 서버 기록이나 이거 그냥 바로 압수수색하면 확보할 수 있는 이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고요. 아마도 이 녹취에 있는 이 40% 수익을 줘야 된다든지 블랙펄에 혹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저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이 통화 녹취를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혹은 명품백마저도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검찰 해당 그 검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정말 무능해서 당연히 미래에셋 계좌와 통화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겠죠. 그 통화 내용.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재훈 반패부장, 지금 좀 전에도 화면에서 나왔지만 최재훈 이자는 복직을 했습니다.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까지 모두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 했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추가로 살펴볼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거지, 이자들이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문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조상원은 도망을 갔는데 최재훈이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 최재훈에 대해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에 있으면서 또 이자가 무슨 일을 꾸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찰을 통해서 징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손을 대야 되는데, 사실 검사가 사건을 덮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이 된 사건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밝혀낼 수 있다. 미래에셋만 쏙 빼놓은 거는 미래에셋에 가장 많은 녹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밝혀내서 형사처벌까지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똑같이 그 지적하시네요. 다른 증권사하고 녹취록이 다 있는데 미래에셋 녹취록만 검찰이 몰랐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증권사의 녹취록은 실제로 권오수의 유죄 판결의 증거로 그게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건 무능하니까 혼을 내야 되겠지만 이건 무능한 게 아니죠. 맞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할 일을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김건희니까, 윤석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은 안 되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김건희의 이런 온갖 죄가 다 드러나고 검찰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다 밝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건희 주가 조작은요, 윤석열 대선 기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된 표현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의 말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된 거를 무효로 해야 됩니다. 그때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손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본 것도 없고 이익 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말 바꾸다가 한번 들어보시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당연히 주식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23억인가 24억인가 되잖아요. 23억으로 이제 검찰 이제 보고서에 나옵니다. 사건 보고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이냐면 이게 이제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2012년 12월이잖아요. 일관되게 자기와 결혼 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이 2012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1년 가까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 녹취도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수익금 40%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수익이 남으니까 요구도 했겠죠. 작전에 성공했으니까. 그 금액이 무려 23조인데 4천만 원 손해봤다. 결혼 전의 일이다. 이정필 그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뭐 골드만삭스 추진해서 우리가 붙었는데 손절했다. 근데 나중에 녹취해 보면 손절은커녕 더 특수관계. 이정필 말만 듣고 하세요라고 김건희가 지시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누가 잘 친분이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는 몰랐고 최근에는 알았다. 이런 게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그 인간의 기억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주가 조작을 해놓고도 안 했다라고 23억 이익을 보고도 손해를 봤다고 결혼 전에 또 후회가 발생했는 결혼 전에 다 끝났다고 이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패널로 나가서 이제 상대방 국힘 측 패널과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읊고 있어요. 결혼 전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결혼한 다음에는 없었다. 아니 이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결혼 후에도 2차 시기에도 가담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정말 누차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게 완전히 팩트인 거예요. 결혼 전에 끝난 일이다. 그렇지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결혼 전의 일이었어도 범죄는 범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이제 내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자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실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우선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벌이고 있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바로 밑에 있는 부관이나 아니면 그 지시를 받는 뭐 지대장 뭐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이런 현직 군인들이 나와서 총을 쏘서라도 뭐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뭐 2번, 3번 계엄령 얼마든지 때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류의 이제 증언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온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당시 방첩사 그리고 드론 뭐 붙은 사령부 그리고 정보사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외환 유치죄라고 지금 얘기되는 대목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눈앞에 보이는 군 병력,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유린하려고 했던 이거 말고 북한을 자극해서 더 사실은 천연공노할 음모를 꾸몄던 그 대목을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에는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4명의
이를테면 그 사령관 직책에 있었던 당사자 중에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지금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어이가 없는 칼럼을 하나 봤는데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고 나이 송평인 칼럼니스트 글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라고까지 심하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목을 이재명의 보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외눈박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하여튼 뭔가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안 좋게 보기도 참 어렵겠다.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선 살해하듯이 기어이 전 국민 지원금 주고 대북 전단 금지까지 이래도 실형 중도냐 이렇게 하는데 이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자유지만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동의가 안 되는 게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왜 특검을 하냐.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할까 봐 야당 주도를 하는 것이 특검이다.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여당이 돼서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거를 보고도 이런 칼럼을 쓸 수 있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같은 언론계 출신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에 송평인 씨가 흔히 말하는 법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기자 생활 30년 했으니까 이상 했을 테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의도를 가진 컬럼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보낸 게 경찰이잖아요. 또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지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이군요. 내란 관련 특검이 지금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에 비치는 거는 여러 기관에서 여전히 지금 다뤄지고 있는 수사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단죄를 위한 과정들 이게 중복 또는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류의 컬럼들이 이제 앞으로 속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모든 이런 거에 결국은 저는 내란 특검에 다 수렴돼서 한꺼번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순히 지금 기소가 된 것만으로 죄를 주는 거에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추가로 기소가 돼서 단죄를 거기에 부응해서 해야 됩니다. 곡학아세도 그런 곡학아세가 없죠. 이게 이재명 때 특검이 첫 발의됐으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롭게 검찰총장이 선임되고 검찰이 물갈 인사가 되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여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출범했으면 아니 진영이 새롭게 갖춰졌는데 왜 특검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1년, 2년, 3년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이채양 명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특검 요구와 피눈물 나는 진상규명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사건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이 번번이 거부권을 수십 번 남발하고 어떤 특검은 3번씩 거부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점상 공교롭게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 특검이 된 것뿐인데 갑자기 그것이 여당 대통령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은 대통령이 방해할 때만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특수관계인이 수사에 관여되어 있거나 주요 피의자인데 검경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명백할 때에도 특검이 발동되는 거죠. 대통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과 그다음 정치검찰 물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기존에 아무리 지도부를 바꾼다 하더라도 다 그때 밑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보역했거나 아니면 방조했던 사람일 텐데 그걸 어떻게 일반 검찰에 맡깁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검찰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 포렌식 과장. 그다음에 지금 심우정이는 비화폰까지 사용한 것도 밝혀지고 있는데 그걸 검찰에 맡긴다. 그러니까 송평인 씨는 언론인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세요. 그냥 그럴 거면.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
총선 전에 김건희 특검을 받았어야지. 총선 전에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에 그때 김건희 특검을 받았더라면 지금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일 텐데 하는 생각을 그 생각을 밝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최소한도 그때 특검 받았으면 특검이라도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죠. 특검 받았으면은 사실은 뭐 특검과 검찰 뭐 특별히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뭐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가 한동훈한테 그런 조언을 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네. 네가 살려면 네.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동훈이 말이 막 바뀝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란 말은 참아 못하고 그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무슨 독일 국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사태. 뭐 독일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이치 특검. 도이치 모터스도 아니고. 네,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런 풍자가 그랬죠. 돌았는데 네. 그러면서 약간 혼돈한 거죠. 그걸 김건희가 포착을 한 겁니다. 포착해서 저것이 우리 특검법 찬성할 것 같다.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이재명은 사법살인을 못할 것 같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비상경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갔다는 게 논리구조로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재명은 법으로 할 수 없다. 윤석열이 했다는 말. 그다음에 한동훈이 흔들린다. 특검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근데 명태균이가 곧 음성 파일도 공개한다. 이것들이 시시각각 조여지면서 비상특검으로 싹 쓸어버리려고 한 거 아닌가. 심지어 그때 당시는 김건희 비상경으로. 특검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총선 전에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KBS에서 김건희 특검 말씀하지 마세요. 조심해 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엄청난 언론의 흑역사인데요. 네. 우리나라 모든 특검법이나 법률에 여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법도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만은 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호칭을 아는 것, 지책을 안 쓰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우리가 평화하거나 반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이름이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률이든 뭐든.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안에 여사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을 시켰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국힘당이랑 방통위 이런 데 지시를 내려가지고, 와, 그때 한번 네. 방송 도중에 김건희라고 했다가 앵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요. 잠깐만요. 패널님, 김건희 여사라고 하시죠. 이런 짓거리들을 했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SBS였던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랬어요. 여러 군데서 그랬나요? 아니, 그 SBS는 여사라고 제지를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징계로 올라갔습니다. 받았죠. 예. 이건 진짜 따로 밝혀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그 전에 하고 있던 방송에서 그만두게 된 이유가 예. 네. 김건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좀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일 웃었는데 저기 윤석열까지는 괜찮은데 김건희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죠. V제로. 아까 곽종근 예. 사령관이 밝혀지지 않은 변증만 올리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네요. 윤석열이 도대체 계엄을 때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 종신집권을 하려고 그런 거냐.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 운운하는데 그거 만들려고 했던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냐. 이런 것도 만약에 하나 정말 그런 거론이 된 게 있다면 정말 밝혀야죠.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합참 같은 데가 이번 내란 특검에 오히려 합참은 역공을 당한 거다. 오히려 그냥 눈 뜨고 자기들은 당하기만 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합참이 손 놓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합참 의장은 군령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등등의 4명의 그런 특수부대 사령관들을 써서 그렇게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합참은 정말로 손 놓고 있었던 거냐. 그 대목도 지금 밝혀져야 될 중요한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광명님 재미있는 방송에서 좋아요가 적습니다. 계엄령 하기 전에 누르세요. 야, 그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올라갑니다. 동접이 2만 명이 넘었다는 말씀이고 좋아요가 1만 명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다 눈치채셨죠?
자, 그 다음으로 김용현 이자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기현이가 야, 너 보석으로 풀어줄게. 그랬더니 아, 나 보석으로 안 나갈래. 조금 있으면은 자동으로 임기 아주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가는데 내가 왜 보증금 1억 내고 이런 조건 받겠어 하고 거절했잖아요. 항고했잖아요. 김용현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 거야. 특검 있는 걸 몰랐어요. 어?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어? 거봐 1000명 보내지. 그래서 500명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미련한 거였지. 자, 근데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3대 특검으로 첫 기소 사례입니다. 야, 그러면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영장 신청하고 네. 영장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 발부가 되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잠깐이라도 햇볕을 볼 수 있었는데. 네, 6월 정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6월 18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기록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어제 야간에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기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의문이었던 게 김용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거를 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특검이 특검 보도 임명되기 전에 과연 특검 혼자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26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잠깐 빛을 보고 7월 달에 다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 아무래도 이제 확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노골적으로 봐주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기현이가. 6개월 안에 선고도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 재판 2주에 한 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기간 끝나서 풀어라고. 하마터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다 지금 돌아다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은요 이제 이걸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죠 아마 경찰이 3차 소환 기일로 정한 게 오늘일 겁니다. 19일. 예. 오늘 불응하면 그렇죠. 경찰이 영장 청구해야죠. 예, 체포영장 청구 신청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에 대해서 추가 기소했다고 그러니까 당장 그럼 윤석열은요 이렇게 그렇죠. 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 그 이재명 정부랑 조은석 특검을 잘한 거죠. 그 법이 허용해지는 최대치의 신속함과 기민함으로 계속 조치를 하잖아요. 바로 특검 임명하고 심야에도 안 자고 또 심야에도 계속 사건 기록 했다가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수사 기록을 바로 전달받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조은석 특검이 매우 잘했지만 또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정은팀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경찰이 이미 윤석열, 김용현 등에 대해서 내란뿐만 아니라 당시는 윤석열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란만 기소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내란을 기소할 때 군사반란, 그 다음에 국회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유죄 취지로 추가 송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직권남용만 추가 기소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당시에 구속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봐준 거죠. 이자들이. 근데 조은석 특검 달랐던 거죠. 이미 경찰도 유죄치로 송치된 것들 중에 본인이 이 위계 또는 위례기한 공무집행방해나 유증 교사는 너무 확실하니까 바로 기소하면서 구속장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은 특검으로서 도저히 국민이 부여한 그 소명에 도저히 이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겁니다. 뭐 조은석 특검이 이제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잘하고 있는 것에는
맹렬한 박수를 좀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가 이병철 변호사 만나볼 텐데 사실 이병철 변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특수통 아닙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특검 사무실을 서울 고검에다가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고검에 특검 사무실을 구한다. 그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예, 그걸 핑계 삼기는 핑계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도청 같은 염려 뭐 이런 게 없는 곳이 서울고검 사무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서울 왜 고검장을 도청? 했으니까 좀 알겠죠. 또 그런 것, 예. 왜 도청, 그러니까 외환 유치, 외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기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도청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특수통으로의 그 검찰 특수통 사단을 얘기할 때는요. 맨 위에 가면 옛날 심재륜이라는 예. 검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를 정점으로 하는 그 특수통 사단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얘기해 드려 봐야 뭐 별로 유쾌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윤석열과 조은석 이 검사 출신의 조은석 특검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우려를 한 건데 결국 본인이 해야 될 사명, 본인이 해야 될 행사해야 될 권한 그거와 사적인 인연 이거는 구분을 잘 하겠죠. 아무튼 이제 김용현 의원은 잠시라도 햇볕을 볼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 됐습니다. 영덕사람님이 김용현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재밌네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운 좀 떼주세요. 김용현으로. 네, 김용현아. 용용 죽겠지? 현실을 직시해 넌 못 나와. 센스가 넘치시네요. 예.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특검이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발빠른 김용현 추가 기소 기대할 만합니다. 일단 뭐 특검 사무실 가는 것 같고 조금 의심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기대를 가져보고요. 이 새 특검 보면은 조금씩 그 캐릭터가 좀 차이가 있지요. 조은석 특검의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수사, 발빠른 수사 이런 거 보면서 검사 출신이라 좀 다르구나.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된 그 판사 출신 네. 하면 어떻게 민중기 특검은 역시 판사 출신이구나. 신중하고 또 느릿느릿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할 일은 또 다 하고 말은 아주 좀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의 최혜병 특검은 또 군 출신 다운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특검보들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진상파 규명에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가 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뭐 지금 추천을 했고 지금 인사 검증 중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특검보 후보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열정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순으로 했습니다. 네, 다른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계획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특검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공수처랑 국방부랑 협의도 아직인 거죠? 네네. 오늘도 계획 없으시죠? 네네. 그럼 순직해병 초공수사 맡은 해병대 수사관 파견을 받을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네. 그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파견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파견 대상에 국방부 조사본부랑 검찰단 인력까지 포함할 계획이신가요? 네네.
혹시 흰물별 빌딩 입주는 계약 마치신 네? 그 빌딩 계약은 마치셨나요? 흰물별.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언제부터 출근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아직 계약도 못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새 사무실을 아직 계약도 못했다. 사무실 들어가서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지만 본인이라도 뭐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이제 왜 검찰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검찰로만 본 게 아니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부 가천청사든 정부 기관을 이용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밝혔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진짜 열악하거든요. 거기는 사무실 자체가 정부 청사에 오히려 새들어 사는 데라서 여기서 더 새들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고검이 널널하다는 걸 본인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사실 고검은 그렇게 바쁠 일도 없죠. 일도 없거든요. 예. 일도 없고 공간은 사무실도 많고. 엄청 크고 그리고 고검장들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기 그냥 수사팀 다 들어가도 돼.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려면 검찰청에 들어간다. 저는 근데 또 한 가지를 보는 게 심우정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심우정 현직 검찰총장을 또 기소한다면 아무래도 그에 합당한 좀 건물도 정부 청사에서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고검에서 하는 것이 또 사기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심우정도 내란 특검으로 기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워낙 검찰을 못 믿어서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조은석 특검을 믿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여러분 그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수부 검사라고 다 나쁜 놈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참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그중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소신을 지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바로 특검 발탁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을 믿고요. 또 제가 조금 아는데 상당히 수사도 잘하고 줏대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그런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왜 고검으로 사무실을 간다고 이렇게 막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용현 같은 자를 추가 기소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검으로 간 것은 뭐 저희들도 취재를 해봤잖아요. 진짜 공수처, 경찰 뭐 다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수사 협조를 받으러도 다니고 자료 또 이첩받으러도 갔지만 장소 물색이 네.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진짜로 어쨌든 이번 특검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 놈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서울 고검이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용산 참사 수사한 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비판도 하고 시민사회 일가에서 지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당연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주권자들이 견제도 하면서 다만 2016년도에 김의겸 전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저도 그때 제가 국정농단 그 범국민 대책위 대변인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 그다음에 한겨레 김의겸 기자 이제 이진동 씨는 당시에는 TV조선 사회부장으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내부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조은석 검사인 거 저도 당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 신문이니까 졸업자 신문을 우리가 그걸 공개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이명박 때 참 내가 저 사람 싫어했는데 어찌됐든 그건 그것들을 비판하겠지만 이 박근혜처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나마 몇 안 되는 검사가 있다니 그나마 양심은 있고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제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의 그분의 그 활약상은 따로 한번 우리가 언급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했습니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파 이 사람들 패거리 이름이 타이거파입니다. 근데 호랑이 호자가 있어서만 타이거파가 아니에요. 실제 등치도 크고요. 말도 험악하게 하고 주짓수도 합니다. 무술도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잡냐면요. 그냥 자기 패거리들 만들고 승진시켜주고 문재인과 이재명 물어뜯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위압감을 주고 돌아다녔대요. 감사원 직원들이 여러 명 제보하면 막 우우하면서 옛날 동네 건달들이 니들 협조 안 하면 뒤져 뭐 이런. 감사가 아니고 공포 분위기였대요. 근데 조은석이 거의 뭐 혈혈 단신 또는 한 두세 명하고 그 무시무시한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사람 한 번도 체제나 유병호에 대해서 탈바하지 않았어요. 조은석 특검 정도의 강단이 없으면 유병호하고 맞서 싸우기 그러니까 쉽지 제가 않죠. 그래서 그 말을 드린 겁니다. 그냥
패거리로만 장악되고 윤석열의 직계로서 내가 최고야로 다닌 게 아니라 몸으로도 건달들처럼 등치도 크고 진짜 무술을 진짜 하고 강사원 안팎을 공포 분위기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원의 양진 지원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제보 같은 거 오잖아요. 그걸 버텨낸 강단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오기가 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호도 어디선가 곧 이름이 나올 겁니다. 곧 구속된다고. 곧 나올 제일 겁니다. 감사원은 아주 가장 망가뜨린 자입니다. 유병호 얘기가 나오니까 최송화님이 슈퍼챗 보내시면서 앵커님 슈퍼챗만큼 욕해도 되나요? 천벌받고 벼락 맞을 놈들. 돈으로 그거 얼마나치 이렇게 되나요? 아, 참. 재치 있으세요. 아니, 이명현 특검이 한 얘기요. 예. 진실 실체 규명에 열정을 가진 분. 우리 특검 보호의 자격이 엄격하죠. 예. 변호사 아니면 안 되나요? 변호사, 검사, 판사 경력 7년 이상인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기준이 있고요. 또 정당 가입 전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옛날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전력이 있으면 또 안 돼요. 특검 보고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제가 열정을 가진 분, 누구보다 열정 가진 분 딱 한 분 잘 알아서 우리 저 박정훈 대령 그런 분은 이런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가라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 보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알면서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사자니까 최병 뭐 이번에 이제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고 아마 다시 귀하게 쓰이시지 않겠는가. 박정훈 대령님 보고 계시죠? 우리 정어리원들이 항상 뜨겁게 성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진실과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올 겁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님이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정치 1번지 보신대요. 대령님이 정어리원이세요? 대표적으로. 저도 만났잖아요. 사진도 찍고. 그런 분이 해병을 이끌어야 해병의 명예가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얼른 우리들 그냥 마음 같아서는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빨리 이렇게 승인시키고 홍장훈 차장이 국정원장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국정원장은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하고 있죠? 아무튼 빨리 특검에서 국민들이 속 시원해할 만한 그런 소식들을 계속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종현이 다시 이렇게 구속영장 곧 청구해가지고 못 나올 걸 생각하니까 조금 올라왔던 게 내려가고 요거 듣는 순간 막 기분이 겁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도 살짝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란 특검의 특검보 중에 지금 대한변협 추천 3명이나 있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이 현직 KBS 직원입니다. 근데 현직 KBS 직원이 어떻게 특검보로 추천이 됐지? 일단은 이 사람은 2007년인가요? 춘천 KBS로 입사해서 기술직으로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KBS에서 입사해서 20년간 KBS 직원으로 일하면서 현재 뭐 사내 변호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박장범, 박민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민의 인사청문위 원 준비를 맡았고 그리고 박장범 사장일 때 이제 전략기획실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KBS 이제 노조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KBS도 오히려 내란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다. 계엄을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상민이 요렇게 윤석열이 말했다라고 이상민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김단우 수사단장인가요?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우리가 KBS에 간첩 관련한 정보를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KBS는 과연 사전에 이런 계엄에 대한 것을 알았느냐? KBS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내란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KBS의 내부 직원인 윤태윤 변호사가 과연 내란 특검보로 추천되는 것이 맞느냐? 대한변협에서는 왜 이 자를 추천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 추천된 것이 아니지만 임명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대한변협이 추천했다는 거 이 점은 확실하게 좀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복수 추천이잖아요. 특검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걸러질 사람도 네. 걸러져야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실에도 감사원 이상한 사람 왔다가 퇴출시켰잖아요. 이런 안팎의 제보를 우리 유권자들이나 주권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세평, 그다음 개인적인 어떤 묘한 인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음습한 이런 건 네. 잘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줌으로써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권자들이 깨어있는 주권에 계속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무엇보다 지금 사내 변호사로만 변호사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있을까? 그렇죠. 참 근데 이 부분도 그렇죠. 문제가 이건 있다. 다행히 조은석 특검이 추천한 픽업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의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의뢰한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추천인 거죠. 네. 그래서 특검이 특검보를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추천하면 특검보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이제 검증을 하고 특검보까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걸르지 않겠습니까? 네, 신유진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KBS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예. 변호사들끼리는 또 아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을 했을까? 그런데 또 대한변협의 감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한변협 회장과 친분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의심도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곳곳에 많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요. 정말 이번에 다 걷어내야죠. 제가 지난번에 칡능쿨 말씀드렸죠. 칡능쿨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끝까지 파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칼로 쳐내야지. 칼도 아주 두꺼운 뭐 도끼 같은 칼로. 아시죠? 윤경호 소장님 칡능쿨 몰라요? 예, 알지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칡능쿨은 도끼 같은 칼로 끊어내거나 예. 아니면 집요하게 싹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넝쿨이 네. 와 막 나무 밑으로 어떤 경우는 무덤 밑까지 막 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못 파내요. 근데 이제 무덤 쪽에 가면 못 파냈어요. 제가 그거 겁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뭐 2박 3일 끌어내도 못 끌어내요. 네. 근데 강하죠. 그 장면만 생각해도 시원하네요. 네. 다 끌어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땡길 생각하지 마라. 도끼로. 그냥 쳐내야 된다. 네. 아우, 그래서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또 그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갈등의 가리치기예요. 칡능쿨 갈 예. 등나무. 등나무 그 정도로 꼭 비비 꼬이고 깊이 네. 박혀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무무님, 앵커님 저도 유병호 슈퍼챗만큼 욕하고 갑니다. 공식 욕값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다음 주 화수 청문회가 있지요.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얼른 해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 어떻게 해서든지 첫 총리 후보자 카드로 자기들이 원하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받아내볼까 지금 별별 뭐 꿍꿍이를 다 부리고 있는 건데요. 딱 이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재산 문제에 관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쭉 활동을 했고 근데 신고와 등록한 재산이 2억이에요. 2억. 웬만한 공직자들 그 정도 나이에 김민석 후보자도 이제 60 넘지 않았나요? 네. 그 맞습니다. 정도 되죠? 8학번이니까요. 네. 64년생. 64년생 60이 넘었네. 참 젊은 그 청년으로만 기억을 했는데요. 그런데 2억이에요. 참 그런데 얼마나 공개할 게 없으면 재산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뭐 누구나 뭐 청문위원이면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좀 사람을 골라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제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바로 주진우예요. 국민의힘에. 주진우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억. 70억인가 돼요. 10억. 아, 그럼 이런 거면 야 재산 문제인데 말이야. 그저 당신 말고 좀 적은 이 사람이 좀 하는 게 어때? 이러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그 70억도 뭐 자식 앞으로 또 몇 억이 있고 7억이 넘게 줬더라고요. 그것도 뭐 할아버지가 줬다고 그러고. 근데 이 주진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역으로 나 좀 살려줘 하는 소리로 들려요. 주진우 지금 최혜병 특검에 관련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 했잖아요. 네. 임종득도 그렇고.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순수하게 안 보인다 이 말이 옳시다. 주진우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박선원 의원, 한준호 의원 들어보시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2005년생인 주진애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억소리 난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2005년생이면 이제 만으로 20살이잖아요. 20살에 7억 원. 오호.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저는 7만 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때 7천 원도 없었고. 라면 한 박스를 사고 두 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슬퍼. 버티자 뭐 이런 말 먹었. 아니 일단 22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만 43억입니다.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정당하게 또 이렇게 성실 노력해서 또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잡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진우나 이혼모 등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윤석열 주진 이혼모 등은. 왜냐하면 그때 이 정치검찰 표로들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검사매하고 어떻게 70억에서 100억 한도까지 포함하여 너무 재산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청문회 올라갈 자들은 이 자들인 거죠. 윤석열, 주진우, 이혼모, 한동 어떻게 수십 년 검사가 있는데 재산이 100억대 안팎이며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또 재산도 많은 자들이 온갖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막 하루에도 몇 억씩 막 어디 소고기집에서 쓰고 어디 쓰고 그러면서 남의 법카 지적하는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부자도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게 있으면 저는 지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옹호가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판받을 점 비판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요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 성실히 해명해야 됩니다.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럼 할아버지가 그렇게 줬으면 주진우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렇죠. 아빠 2억 아빠하고 재산이 700만 원도 없는 이제 아들한테 아빠 찬스라고 하던데 그럼 주진우는 진짜 그 아빠 찬스 문제면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영화 친구에 나오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죠. 주진우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 역시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었고요. 부장검사까지 하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변호사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처가 돈은 없나요? 처가? 처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거야말로 할아버지 찬스고 아빠 찬스겠네요. 주진우는 나무 위키에 뭐라고 소개했는지 막 궁금하네. 더 나쁜 놈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할 만한 사람을 좀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그 전략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 몇면들을 보니까 뭐 곽경택이라든지 예. 주진우라든지 곽규택. 예, 곽경택이 곽경택은 동생인가 형인가. 예. 예. 곽규택이라든지 주진우라든지 어찌됐든 뭐 검사 출신 또는 뭐 법조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포진을 일부러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에 대한 저 지적은 정말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과연 뭐 묻은 놈이 뭐를 지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렇게 지적을 하니까 증여세 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증여세라는 거 그거는 흔히들 말하는 글쎄요 법적인 책임은 진 거죠. 그러나 도덕적인 책임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돈 거래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깨끗하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계속 추징금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이야기를 다 했고 그것이 이제 뭐 인사청문회 가서 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만 근데 이 지금 인사 증인 신청을 한 면면을 보면은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한 그 방식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을 하는 짓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뭐 뇌물로 어떻게든 걸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말 수백 군데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딸,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전 사위죠. 그리고 전 사위의 또 어머니, 막 이런 데 가서 막 계속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증인을 불렀다는 게 저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겨 묻은 개를 나무래려면 똥 묻은 개가 나서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되죠. 개조심님, 헉, 대학교 3학년 울 아들한테 미안하네. 예.